영하 15도, 인부들이 전부 도망친 공사 현장. 그 혹한 속에서 혼자 벽돌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긴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년 전 불륜 사진 한 장으로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았던 제 전처였습니다. 왜? 네가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때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코피가 또 안 멈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인생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하 15도, 새벽 6시, 경기도 외곽 플랜트 공사 현장에 차가운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닥쳤습니다. 철골 구조물 사이를 뚫고 지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날카로웠죠. 현장 안전 점검이 예고된 날이었는데 인부들은 아침부터 하나둘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괜히 눈에 띄었다가 뭔가 걸리면 하루 일당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눈치 때문이었죠. 현장을 총괄하는 윤도현은 안전모를 눌러쓰고 작업일지를 손에 쥔 채 부지를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발밑에선 얼어붙은 흙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재작년 이 현장을 수주할 때만 해도 기한 내 완공이 충분하다고 자신했지만 연속된 혹한에 공정이 이미 열흘 넘게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신경이 날카로운데 오늘 본사에서 임원들이 직접 현장 실사를 나온다는 통보까지 받은 터였습니다.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텅 빈 현장 한가운데 딱 한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게에 벽돌을 가득 올린 채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 방한 마스크와 낡은 패딩, 안전모까지 겹겹이 걸쳤는데도 추위는 그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계단 난간을 붙잡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고 등에 진 벽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게 멀리서 봐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전부 사라진 현장에서 오직 그 사람만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자다. 가까이 다가설수록 체형이 분명해졌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벽돌을 진 어깨는 힘에 붙이는 게 분명한데도 이를 악무는 것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막일 현장에서 보기 드문 여성 인부였습니다. 도연이 현장 관리를 맡은 지 4년이 됐지만 이 정도 혹한에 남자들도 줄줄이 도망치는 날 혼자 남아 짐을 지는 여성은 처음이었죠. 거기요. 도연이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게를 받침목에 내려놓고 벽돌을 쌓기 시작하더니 그제야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마스크 너머 눈만 드러난 채였습니다. 안전 점검 나왔습니다. 오늘 다들 어디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다시 지게를 집어들고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도연이 거기 없는 사람처럼. 도연은 눈썹이 절로 올라갔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관 앞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인부는 처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쾌함이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따라갔습니다. 막을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저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는지 도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이번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단 옆에 쌓여있던 벽돌 더미 중 하나가 바람에 밀렸는지 발판이 불안정했던 건지 툭 소리를 내며 굴러내려왔습니다. 도연이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섰고 벽돌은 도연의 발 앞 50cm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순간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두 눈이 도연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하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도연의 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마스크 좀 내려보세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올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갈라진 입술, 추위에 붉어진 뺨,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그 눈매와 콧날은 도연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수년을 애썼던 얼굴이었습니다. 서정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법정 앞 복도에서 등을 돌리고 걸어가던 그 뒷모습, 도연이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여자가 지금 이 혹한의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따지려던 것도 묻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어?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올리고 지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 앞에 멈춰선 벽돌을 내려다보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서정의 뒷모습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도연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누르는 데는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도연이 총괄하는 현장이라는 걸 알고 나타난 거라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한 여자가 8년이 지나 다시 나타나 뭔가를 꾸미는 거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만만한 상대를 상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 그건 도연에게 이미 직업병에 가까운 습관이었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작업 공간에 서정이 지게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입김이 연거푸 피어올랐고 장갑 낀 손은 지게 손잡이를 내려놓으면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표정이 닫혔습니다. 내려가. 도연이 말했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투였습니다. 서정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쌓아둔 벽돌을 다시 지게에 얹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아.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동작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죠. 내 현장이야. 지금 안전 점검 중이고 넌 일일 계약직이든 뭐든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장이야. 수당은 오전분까지 계산해서 현장 사무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찾아가. 도연은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렸습니다. 더 볼 것도 할 말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이게 가장 깔끔한 처리 방식이라고 머릿속이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서정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8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법정에서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담대 흔들리지 않으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도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루만요. 선불로 받은 돈이 있어요. 오늘 못 채우면 토해내야 해요. 하루만 더 하고 나가겠습니다.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선불이 얼마길래? 30만 원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에게 30만 원은 법인카드 점심 한 끼 값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정의 목소리에서는 그 돈이 벼랑 끝의 무게처럼 들렸습니다. 병원비예요. 서정이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정은 도연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정을 말하되 동정은 바라지 않는다는 듯이 무슨 병원비. 누가 아파? 서정은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그 망설임이 거슬렸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제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쉬하러 온 거 아니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내가 뭘 믿고. 그때였습니다. 서정의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진동도 아니고 벨소리였습니다. 현장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볼륨이 높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서정이 빠르게 폰을 꺼냈지만 장갑을 낀 손이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스피커 모드로 연결됐습니다.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작고 가늘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혹한의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준아, 잠깐만. 엄마, 코피 또 안 멈춰. 엄마 어디야? 서정은 몸을 돌렸습니다. 도연에게 등을 보인 채 목소리를 낮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코를 막고 있을 아이의 모습이 듣는 것만으로도 그려졌습니다. 엄마 바로 가. 거기 누워 있어. 고개 들고. 이모한테 전화해 놨지? 이모 전화 안 받아. 엄마, 나 무서워. 엄마 어디야? 괜찮아, 하준아. 엄마 금방 가. 서정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그 자리에 두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불 30만 원도 도연도 전부 잊은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장 출구 쪽으로 뛰다시피 걷는 뒷모습에서 아무런 여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코피가 안 멈춘다는 말, 무섭다는 말, 엄마 어디냐는 말. 그 목소리에 배어있던 공포가 이상하게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병원비, 선불, 아이. 조각들이 이어지다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계단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정이 사라진 현장 출구를 바라보며 도연은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혹한의 바람이 다시 불어닥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도연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점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의자에 앉았지만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도 아까부터 깜빡이는 메시지 알림도 전부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지게를 지고 계단을 오르던 뒷모습, 마스크를 내리던 그 얼굴, 그리고 폴더폰 너머로 들리던 아이 목소리. 도연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 실장. 잠시 후 비서실장 최태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체형에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1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도연이 직접 움직이기 곤란한 일들을 조용히 처리해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플랜트 현장에 오늘 일용직으로 나온 여성 인부 한 명. 윤서정. 찾아봐. 최태식은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어느 선까지요? 전부. 도연은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최태식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게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은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서정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동정을 바라지 않는 눈빛, 설명은 하되 굽히지 않는 눈빛. 8년 전 법정에서 울먹이던 그 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변화가 이상하게 도연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강해진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 건지. 48시간 뒤 최태식이 다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얇은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왔는데 평소와 달리 걸음이 약간 무거워 보였습니다. 최태식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잠시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그 망설임을 알아챘습니다. 말해.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 해. 최태식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사모님, 이혼 직후 친정이 파산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의지할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 이후 주소 이전이 6번입니다. 전부 반지 하나 고시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윤아준, 현재 7살입니다. 출생신고가 늦게 됐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따지면 최태식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혼 후 정확히 9달입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몸을 천천히 앞으로 당겼습니다. 두 손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출생신고를 왜 늦게 했어? 의료보험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건강에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신고를 서두르면 보험 처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늦춘 겁니다.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태식이 모아온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출생 관련 서류, 주민등록 이력, 병원 기록 요약, 그리고 마지막 몇 장에는 병원비 납부 내역과 미납 내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숫자가 쌓일수록 손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납부된 것도 있고 분납 중인 것도 있고 아직 미납인 것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이가 2살 때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아이 병명이 뭐야? 최태식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 뜸이 도연에게 이미 나쁜 소식을 예고했습니다. 소아백혈병입니다. 현재 치료 중이고 치료비 누적액이 2억을 넘겼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는데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깔린 도심의 불빛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아백혈병, 2억, 7살, 이혼 후 9달. 도연은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조용히 배열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맞춰보는 데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숫자들이 맞아떨어질수록 외면하고 싶었던 가능성이 점점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출생일, 이혼 날짜, 9달, 아닐 수도 있다. 도연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이후에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아버지 란이 공란인 건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고.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논리가 예전처럼 단단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에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결론냈던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숫자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태식은 그 목소리 안에 담긴 미세한 균열을 알아챘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선까지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최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왜? 그 사진 말입니다. 8년 전 이혼의 근거가 됐던 그 불륜 사진. 제가 조사하다 보니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파도 되겠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태식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다시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덮어둔 채로 마치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손 아래서 숫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최태식이 움직이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그 사흘 동안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9달, 공난, 소아백혈병, 이어 사흘째 되던 밤 최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최태식은 어지간한 일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목소리에는 뭔가 눌린 것 같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코트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최태식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건네지 않고 먼저 말부터 꺼냈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다 들으시겠습니까? 도연은 최태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말해. 최태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사진 몇 장과 문서 2장이었습니다. 도연이 받아들었습니다.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장은 8년 전 이혼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서정이 함께 있는 장면. 도연이 그것을 보고 모든 걸 결론 냈던 그 사진. 지금 봐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호텔 복도,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장면, 그리고 남자의 손이 서정의 어깨께에 닿아 있는 모습. 두 번째 장은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원본 이미지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원본 사진에는 세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정의 옆에 또 다른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은 서정이 아니라 그 여성의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일부를 잘라내자 전혀 다른 장면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흥신소 라인을 추적했습니다. 최태식이 말했습니다. 해당 흥신소는 7년 전에 폐업했습니다만 당시 직원 중 한 명을 찾았습니다. 사진 합성 의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있습니다. 도연은 세 번째 장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 란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권옥분,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글자는 멀쩡했고 도연의 눈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의뢰하셨습니다. 최태식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을 도연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처럼. 흥신소 측에 전달된 지시사항에는 이혼 유도를 위한 증거자료 제작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당시 서정 씨의 행동 일정을 추적한 미행 기록도 함께 납품됐습니다. 그 자료들이 회장님께 전달되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검토하셨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전 도연은 그 사진 하나를 보고 서정에게 단 한 번의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정이 울면서 아니라고 했을 때 도연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서정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말하려 했을 때 도연은 변호사를 통해 차단했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게 냉정한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서정이 불륜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완성되는 순간 그 다음 문장이 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임신한 아내를 내쫓은 거다. 도연은 주차장 기둥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12년 넘게 회사를 키우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원칙을 강조하던 사람. 직원들 앞에서 사실과 증거로 판단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조작된 사진 한 장에 임신한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위자료도 없이, 해명도 듣지 않고. 회장님, 최태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둥에 짚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뒷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뜨거움이 밖으로 나오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병원이 어디야? 최태식이 파일 맨 뒤쪽을 열었습니다. 병원명과 병동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소아암센터 508호입니다. 도연은 봉투를 최태식에게 돌려줬습니다. 코트깃을 여미고 차키를 꺼냈습니다.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혼자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도연의 차를 바라보며 최태식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꽉 쥔 채로 표정 없는 얼굴에 이번만은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지하 주차장 안으로 불어들어왔습니다. 서울 소아암센터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마다 은은한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오가는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 그리고 간간히 새어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고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 꽃, 강아지, 가족. 색깔은 밝았지만 그 그림들이 걸린 장소가 소아암 병동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가슴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도연은 508호 앞에 섰습니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한 명이 도연을 힐끗 쳐다봤지만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다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8년 동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을 열 자격이 있는지 도연은 처음으로 자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 지금 병실 문 앞에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가 2개였는데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솜털처럼 짧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가느다란 링거줄이 천장 쪽 거치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서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2손으로 감싸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처음엔 서정도 자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발을 내딛는 순간 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정의 눈에 처음 스친 건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공사 현장에서 보던 그 담담함이 다시 깔렸습니다. 서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등 뒤로 가리듯이 몸을 틀면서 나가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아, 여기 면회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 아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가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정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 순간 도연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작은 코, 얇은 입술, 살짝 벌어진 입, 그리고 이마 위로 드러난 눈썹선. 도연은 그 눈썹선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사진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거실에 걸어둔 도연의 5살 사진 속 눈썹과 이마가 저 아이 얼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숫자도 날짜도 검사 결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확신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 병실 바닥이 바지 무릎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기업 회장이 소아암 병동 508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정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걸 알았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켰어. 흥신소 계약서도 있어. 내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목이 막혔습니다. 평생 회의실에서, 법정에서, 현장에서 말을 잃어본 적 없는 사람이 병실 바닥에 무릎 꿇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 말이 나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나오고 나서는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도연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서정의 발이 보였습니다. 낡은 병원 슬리퍼,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진 발. 현장에서 매일 무거운 걸 들고 다닌 발이었습니다. 그때 서정이 터뜨렸습니다. 8년 동안 눌러온 것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울지 않았고,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았던 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실에서 무릎 꿇은 도연 앞에서 터졌습니다. 소리를 죽인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를 깨울 수 없으니까. 어깨가 떨리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와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막히고 끊기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또렷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법정에서 말했잖아요. 그때 왜 안 들었어요? 왜 지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항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눈을 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눈으로 서정을 보다가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도연을 봤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아저씨 왜 울어? 도연은 그제야 자신의 눈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몰랐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다 그냥 뒀습니다. 서정이 아이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서정을 보다가 다시 도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알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아이의 질문 앞에서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병원 로비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습니다. 서정이 돌아가라고 했지만 도연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있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건물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숨쉬는 공간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도연이 그 밤에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코트를 덮고 잠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감겼다가 떠졌습니다. 로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이 깨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호자들이 하나둘 이동하고 간호사들의 교대 인수인계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아침 식사를 담은 카트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세수도 못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8호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정이 아이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맛이 없는 듯 숟가락을 밀어내다가 복도에 서 있는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울던 아저씨라는 걸 기억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보고 잠깐 굳었다가 말없이 시선을 걷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젯밤과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맛 없어? 아이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밥은 다 맛없어? 근데 먹어야 빨리 나갈 수 있대. 서정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에게 한 말이 아니었지만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의자를 당겨 멀찍이 앉았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이약이었습니다. 의사는 서정에게 말하다가 도연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서정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준이 상태가 이번 항암 사이클 이후로 반응이 조금 더디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골수이식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어머니 쪽은 이미 검사를 진행했는데 일치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혹시 부친 쪽 가족이 있으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도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검사 받으면 됩니까? 의사가 잠깐 서정을 봤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허락이었습니다. 네. 혈액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섰습니다. 지금 하죠. 처음으로 도연의 목소리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손을 올렸다 내리던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이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 말고 다른 계산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며칠을 병원 근처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엔 병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이틀째부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막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도연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직업이 뭐야? 건물 짓는 일해. 진짜? 레고처럼? 비슷해? 근데 훨씬 크게.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링거줄이 달린 팔로 이불 위에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 앉아서 아이가 그리는 걸 바라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 그 앞에 3명의 사람,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사람, 양옆에 키 큰 사람 둘. 도연은 그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정과 도연이 동시에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은 숫자와 표시들이 빼곡한 결과지를 읽으려 했지만 의학 용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정은 2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의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적입니다. 서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내쉬고 나서야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묶여있던 것이 아주 천천히 한 겹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식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여자분은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모든 일정 다 비우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서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결과지를 보다가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수도 없이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직원들에게서, 공식 석상에서. 하지만 그 어떤 고맙다는 말도 지금 이 2 글자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하늘이 있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링거줄이 달리지 않은 쪽 손으로 도연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새끼손가락 걸자. 나 태어나면 떡볶이 사줘. 도연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도연의 새끼손가락에 걸렸습니다. 가늘고 작은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도연이 평생 해온 어떤 계약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정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 겨울 하늘에 별이 하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골수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도연은 수술 준비를 위한 사전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오가면서 회사 일을 최태식에게 대부분 넘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도연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권옥부는 아들이 병원을 들락거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권옥부는 7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집안을 단단히 쥐어온 사람이었고 며느리 하나 들이는 일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정이 도연과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변변찮고 기가 세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보다 서정을 더 아끼는 것 같다는 느낌이 권옥분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사진을 조작한 것도 그 불편함이 쌓이고 쌓인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받지 않자 권옥부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통해 병원 이름과 병동을 알아냈습니다. 이른 오전, 아직 도연이 병원에 오기 전 시간을 골랐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8호 문이 열렸을 때 서정은 아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어제보다 안색이 조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부터 아이도 뭔가 달라진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말을 서정에게 들은 뒤로 아이는 조금 더 밥을 먹었고 조금 더 잘 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서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8년 전 기억이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권옥분이 서정에게 했던 말들.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조용히 사라지라는 말, 어차피 너 같은 여자가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 그 말들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권옥분은 서정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침대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권옥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가 손에 든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서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에서 소금 봉지를 꺼내더니 병실 입구부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소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정 탄 것들은 쫓아내야지. 권옥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하준이가 엄마를 봤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와 바닥에 뭔가를 뿌리는 광경이 무서웠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링거줄이 달린 팔을 이불 속으로 당겼습니다. 엄마. 서정이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를 등 뒤로 가리듯이 섰습니다. 권옥부는 소금을 뿌리며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짜 씨앗이 여기까지 왔어. 내 아들 잡으러 온 거지. 뻔히 보여. 아프다는 것도 꾸며낸 거 아니야? 돈 뜯어내려고. 그 말이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서정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8년 전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울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참았을 겁니다. 그때 서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옥분 앞에서, 도연 앞에서, 법정 앞에서 말을 잃고 울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던 날도 혼자였습니다.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서정을 바꿔놨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권옥분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계속 뿌리며 말했습니다. 비켜. 내가 이 방에 들어오는 걸 내가 막아? 내가 뭔데? 나가세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지고 더 또렷해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한 명이 소동 소리를 듣고 문 앞으로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권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정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진 조작한 거 압니다. 흥신소 계약서도 있어요. 임신한 저를 내쫓은 게 누구 때문인지,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누구 때문인지 다 압니다. 권옥분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금 봉지를 들고 있는 손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서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본인을 위한 거였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쫓아내려고 가족 찢어놓고 아이 아버지 빼앗은 거잖아요. 그걸 아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소금 봉지를 든 어머니, 침대 앞에 서서 아이를 가리고 있는 서정, 그리고 이불 속에서 겁먹은 눈으로 웅크려 있는 아이. 하준이가 도연을 봤습니다. 아저씨, 그 한마디였습니다. 겁먹은 아이의 목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권옥분이 아들을 보고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의 눈에 있던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도연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최태식을 통해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권옥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아준, 제 아들입니다. 권옥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그때, 어머니, 도연이 막았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제 아내가 혼자 아이 낳고 혼자 공사 현장에서 벽돌 지고 혼자 병원비 마련하러 야간 작업까지 뛰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나가세요. 오늘 이후로 이 병실에 다시 오시면 저도 어머니 뵙지 않겠습니다. 권옥분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돌아올 여지가 없는 눈이었습니다. 소금 봉지가 손에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소금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권옥분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병실을 나가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 안에 남은 건 도연과 서정, 그리고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이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무서웠는지 아이는 서정을 보다가 도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쁜 할머니 갔어? 도연은 아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습니다. 응, 갔어. 다시 와. 도연은 잠깐 서정을 봤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린 게 보였습니다. 안 와.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이불 속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폈습니다.
지난번 떡볶이 약속을 기억하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도연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소금 위로 늦은 오전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 첫 번째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왔고 두 번째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세 번째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의사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하준이가 이식 후 거부 반응 없이 회복 중이라고. 아이의 몸이 새로운 골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서정은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오래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진단을 받던 날부터 오늘까지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려놓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복도 반대편에서 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정이 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 끼어들 자격이 자신에게는 아직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은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은 수술 후 3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날이었죠. 하준이는 퇴원 당일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눴고 병실 창문에 붙여뒀던 자기 그림들을 직접 떼어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세 식구가 손잡고 서 있는 크레파스 그림도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없이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하준이가 탔고 서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병원 현관을 빠져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채워지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서정과 도연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하준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벚꽃이다. 도연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젖었습니다. 운전 중이라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앞을 봤습니다. 도로 위에 벚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서정의 얼굴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는 게 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를 듣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새 집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도연이 계약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서정에게 말을 꺼냈을 때 서정은 거절했습니다. 선물처럼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고 이것만으로 용서받겠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정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하준이한테 물어보겠다고. 하준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살면 떡볶이 매일 먹을 수 있냐고. 도연이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는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준이는 그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던 날, 도연은 처음으로 하준이 방을 꾸미는 일을 했습니다. 침대를 조립하고 책장을 세우고 하준이가 고른 하늘색 커튼을 달았습니다. 커튼 봉을 달다가 한 번 떨어뜨리고 드릴을 잘못 써서 벽에 구멍을 하나 더 냈습니다. 하준이가 그걸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서정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하준이가 골랐습니다. 떡볶이였습니다. 도연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레시피를 검색해가며 만들었는데 너무 매웠습니다. 하준이가 물을 연거푸 마시면서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서정이 옆에서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다음엔 더 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식탁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가장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매운 떡볶이 앞에서 셋이 같이 웃는 것, 그게 가장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권옥분이 찾아왔습니다. 연락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최태식을 통해 만남을 요청했고 도연이 서정에게 물었습니다. 서정은 하준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앞이라면 자신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권옥분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하준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색칠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지난번 병실에서 소금을 뿌리던 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달아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권옥부는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도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권옥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정이 소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정 옆에 섰습니다. 권옥부는 서정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0 넘은 몸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힘에 부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려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 지킨다고 한 짓이 아들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내 인생도, 이 아이 인생도 용서해 줄 수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냥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서. 병실에서 소금을 뿌리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옥분도 도연처럼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걸. 서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준이가 색칠 공부책을 들고 권옥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권옥분 앞에 쪼그려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색칠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권옥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정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다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근데 하준이 앞이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 있는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권옥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어머니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날 저녁 넷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고 조용하고 간간히 하준이 혼자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완벽하지 않고 상처가 다 아문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작이라는 걸. 밥을 먹고 나서 하준이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정의 손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각각 한 명씩 잡고 그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지? 서정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 가족이야.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도연은 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굳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장 손이 가족 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응,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 몇 장이 유리창에 붙었다가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식탁 위 불빛이 따뜻하게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진실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자리를 찾습니다. 8년의 시간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이 가족은 이제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늦은 후회가 너무 늦지 않기를, 그리고 그 후회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평생 증거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증거를 놓쳤죠.
임신한 아내의 눈빛, 법정에서 울며 외치던 목소리. 그게 진짜 증거였는데 끝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한 번만 더 들어줬더라면 달라졌을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처 못한 말이 있으신 분, 오늘 그 말을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실은 늦게 도착하지만 오늘 꺼내는 말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